탈시설만 말하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문제고, 탈시설의 패러다임은 동의를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변경희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풀어내는 방식이 결국은 탈시설이다. 이래서 이제 이 정책이 핵심적으로 나왔던 거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심이었거든요.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약간 놓치는 게 있어요. 해외에서의 탈시설의 주요 주인공들은 사실 정신장애인이었어요. 우리는 거주시설의 80%가 넘게 발달장애인이거든요. 우리가 해외에서 말하는 탈시설과는 똑같은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대상이 정신장애이건 발달장애인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주거의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주거의 선택권이 없어요.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정책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주거가 없는 게 저는 탈시설의 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게 어떤 로드맵이라고 했지만 다양한 거주 선택권을 주는 로드맵은 아닙니다. 탈시설을 강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24시간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주면 된다. 그러면 탈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누가 저에게 24시간 지원한다 그러면 저 싫을 것 같거든요. 전 발달장애인에게도 어떤 생활의 자율권을 뺏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활동 지원인들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탈시설 로드맵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의료적 욕구가 있는 장애인, 도전적 행동을 갖고 있는 장애인,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장애 정도와 서비스 욕구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거 모형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탈시설은 생활이기 때문에 2년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어떤 발달장애인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양하고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정말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거주 선택권을 하고, 나이가 들면 우리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요양원에 가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거주시설이 저는 노령 발달장애인의 어떤 그 요양원이 되는 거에 저는 항상 그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시설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거지, 시설은 나쁘다라는 개념은 뭐 이건 흑백 논리인 것 같아서 전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탈시설만 말하지 탈시설을 위한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문제고, 우리 비장애인들도 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인은 그런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탈시설의 패러다임은 동의를 하지만 다양한 탈시설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거주의 어떤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된다. 발달장애인들이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발달장애의 탈시설은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발달장애인 중에 치매 걸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급속한 조기 노화로 45이었던 분이 60 넘은 어떤 그러한 의료적인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어떤 노령화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요양원이 그것도 시급한 어떤 주거 선택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를 지원한다는 거는요, 의식주만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낮 시간 활동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랄에 굉장히 적절한 재단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드윌 스토어가 있잖아요. 어떤 그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공동생활 가정 운영하는 데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거는 굉장히 서비스를 잘해요. 근데 낮 시간 프로그램이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거 문제는 낮 시간의 프로그램과 순환되는 그런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미랄재단은 낮 시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학교도 있잖아요. 낮 시간과 주거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의 어떤 그 서비스는 우리가 토탈 서비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미랄재단이 시범적으로 모범되는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모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형을 만드는 게 또 미랄재단이 갖고 있는 어떤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이제까지는 항상 이 학령기나 유년기에 많이 중점이 됐는데 이제 성인기를 넘어서 노령기로 가고 있는 발달장애인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령화되는 발달장애인을 대비해서 저는 유료 시설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홈들도 좀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서 어떤 주거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늦게까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들을 보면 심지어 제가 암 걸린 엄마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자녀분이 한 40몇 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프고 이런 과정에서 자립도 못하고 갑자기 엄마는 여행 갔다고 그랬는데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공동생활 가정인가 거주시설을 갔는데 항상 우리 엄마 나 데리러 올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부모들이 나이 들면서 어떤 발달장애인 자녀를 잘 띄워놓고 자립시킬 수 있는 거는 부모들의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게끔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거주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고 그런 현장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